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0년도 2학기 우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투자와 재무를 담당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빈기범 교수입니다. 자, 여전히 아직 8월 말 날씨가 덥고 또 지금 현재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또 우리 한 주 정도 일찍 개강을 했죠.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추이를 좀 보자면은 우리가 뭐 연초에는 그래도 연내는 좀 종료가 될 거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던 건데, 적어도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한국도 그렇고 뭐 다른 나라도 그렇고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생각보다 상당히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상컨대 내년 1학기 2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시행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번 2학기에도 역시 또 온라인으로 강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또 그나마 좀 잠잠해지는 듯 하다가 또 최근에 이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또 폭증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2학기 내내 우리 대면 강의 또는 오프라인 강의는 거의 하기가 불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동영상 강의를 LMS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이걸 시청을 해서 강의를 수강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물어서 가능한 대로 우리 이 투자와 재무가 화목 오후 1시 반부터죠. 그 시간대가 이미 정해진 거니까 그때 정해서 가능하다면은 줌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하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올해 아무래도 이 갑작스럽게 1학기에는 워낙 갑작스럽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고, 2학기에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은 됐지만은 또 이렇게 급작스럽게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될 줄은 또 예상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상당히 또 이 온라인 강의가 급작스러운 면이 있는데, 지금 아마 우리 명지대학교나 또 저를 포함한 다른 교수님들도 최대한 온라인 강의의 질을 좀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으로 보는 게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 이게 시청하기가 굉장히 좀 지루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근데 또 여러분들 시간을 또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제 다 고려를 해서 보다 어떻게 저 온라인 강의 질을 높일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줌 강의도 실시를 해보고, 그리고 또 강의실에서 학생들 없이 이 교수가 강의를 하고, 그것을 이 퀄리티가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이 칠판과 슬라이드가 보이면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설명하는 그런 방식도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많은 스튜디오용 기자재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또 여러가지 좀 뭐 기자재들을 장비들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면이 있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시험을 보면 참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 아주 100% 공정하게 이루어지기는, 물론 오프라인 시험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 100% 완벽하게 공정한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뭐 오프라인 대면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100% 공정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이 공정한 방식은 이 온라인 시험보다는 오프라인 중간고사, 기말고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학기 중간에 한번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보고, 물론 그때는 우리가 지난 1학기 때도 아마 여러분들 기말에 시험 봤었을 텐데, 그때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넓게 뛰어앉고 강의실 2개 정도를 빌려서 시험을 봤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그런 방식으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될 것이고, 자, 그래서 이런 강의 전반에 대한 어떤 강의 계획, 자세한 사항은 제가 강의 계획서를 올려놨는데, 게시했는데,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 첫 주에는 보통은 첫 주에 강의 계획서 설명하고 조금 널널하게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그게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첫 주에 이게 수강 신청 자체가 완전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 이후에도 약간의 수강 신청상에 또 여러 가지 변동들이 있는 점을 감안을 해서,
이번엔 제가 이 첫 주에는 그대로 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시작을 하고요. 시작을 하고 다음 주에 강의 계획서, 그때 다음 주쯤 되면은 아마도 이 수강 신청이 다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은 다음 주에 다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과목은 2020학년도 2학기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투자와 재무 전공 선택, 주로 3, 4학년 학생들 대상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LMS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이 파일들을 게시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속 수익률과 이산 수익률 요거를 좀 알 필요가 있겠고, 요거 이미 뭐 다른 과목이나 제가 1학기 때 강의했던 이 기업금융론에서도 아마도 이 공부를 했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자, 수익률 계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100원이 자, 100원을 투자해서 내가 110원에 팔았다. 뭐 이런 주식 투자, 요즘 뭐 또 개미 투자자 주식 투자 굉장히 또 많이들 하고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우리가 10%다. 수익률 10%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당연히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110에서 뭐를 100을 빼고 요걸 어떻게 100으로 나누면은 100으로 나누면 요게 바로 이제 0.1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하면은 100을 한다는 거가 이제 단위가 어떻게 퍼센트로 바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이건 뭐 누구나 다 100원이 110원 됐을 때 이게 몇 프로 상승한 거냐, 또 내 수익률이 얼마냐, 증가율이 얼마냐, 증감률이 얼마냐, 이거 10%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알고,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다, 웬만한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수익률 또는 증가율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P0가 P1이 되었을 때 P0분의 P1 빼기 P0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산 수익률 또는 이산 시간 수익률 또는 이산 복리 수익률이라고 그래요. 자, 그거 말고 같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통 계산해 와, 요게 맞긴 맞아요. 근데 좀 더 우리가 학문적으로 편리하게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로그 차분이라고 하는 이 연속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이제 많은 책들을 보면은 이게 연속 수익률로 계산을 하나 이산 수익률로 계산을 하나 값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난다, 비슷하다, 그래서 뭐 이걸로 계산해도 좋고 저걸로 계산해도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가끔 종종 하는데, 그래서 뭐 근사적으로는 이제 같은 거니까 뭐 왔다 갔다 써도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계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P가 P로 그대로 유지가 되면 증가율이 제로죠. 자, 요런 경우만 제외하고는 요런 경우에는 연속 수익률도 제로가 되고 이산 수익률도 제로가 됩니다. 자, 요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격표 P0가 P1이고 이 두 개가 같지 않은, 이게 뭐 올라가든 떨어지든지 간에 같지 않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산되는 이산 수익률과 연속 수익률은 값이 다른데 요 둘 간의 차이가 별로 크지 않을 때는 연속 수익률과 이산 수익률 차이가 별로 없고, 요 둘 간의 차이가 상당히 멀어질 때 연속 수익률과 이산 수익률의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연속 수익률, 이산 수익률 근사를 하거나 이산 수익률 연속 수익률 근사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우리가 쉽게 다 계산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정확히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수익률이 이산복리 수익률이 이거 바로 요 방식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게 P에서 Q로 변화를 했을 때 우리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쵸? 그 곱하기 이제 100을 하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단위가 퍼센트로 바뀌게 되는 거. 그래서 100을 이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퍼센트가 없으면 기본적인 단위가 1이잖아요. 1인데 이 퍼센트가 있다 함은 뭐다? 100분의 1이 한 단위다.
100분의 1이 한 단위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100을 곱했다. 이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특별히 그 퍼센트라고 하는 게 가지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고 그냥 100을 곱해서 어떻게 했다? 100분의 1이 한 단위가 되게 했다. 보통 우리가 1이 한 단위인데 1이 한 단위가 아니라 100분의 1이 한 단위가 했다. 한 단위가 되도록 했다. 그거에 불과할 뿐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퍼밀, 1000분의 1 이런 걸 쓰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BP라 이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만분의 1 요걸 또 때에 따라서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복리 수익률이고 그렇다면 또 다른 수익률 계산 방식이 뭐냐? 아까 내가 로그 차분이라고 했죠? 요거는 이제 이산적인 차분이에요. 이산적인 Q에서 P 뺀 거고 그거를 P로 나눠서 일종의 그 노멀라이즈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에서 Q로 변할 때 결국 Q에서 P를 빼는 겁니다. 빼는 건데 이렇게 이산적인 이산복리 방식으로 뺄 거냐 연속복리 방식으로 뺄 거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속복리 방식으로 뺀다는 얘기는 각각 로그 씌워서 이와 같이 어떻게 한다? 각각 로그 씌워서 뭐 한다? 차분한다. 뺀다. 차분히 그냥 뺀다 이 얘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문제는 그럼 요 로그가 뭐냐 도대체 요 로그가 이거부터 우리가 내추럴 로가리즘 자연대수 로그 원래는 이제 로그 하고 이제 밑이 있는 건데 밑이 2예요. 2. 자, 2의 x 이렇게 쓰면 이제 이걸 우리가 간단히 로그 x로 씁시다. 이렇게 한 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경제수학에서 이 자연대수 요거는 이제 그 공부를 했을 텐데 이게 뭐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처럼 무슨 지수 로그 이 문제 풀어라 그 얘기가 아니라 그냥 계산기에 로그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학용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에 또 엑셀에도 있고 그냥 로그 넣고 그냥 값을 넣기만 하면 값이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때처럼 로그 여러 가지 뭐 그 식들을 주고 이것들을 뭐 간단히 하면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 자연로그 나 처음 봤는데 라고 굳이 여러분들 겁먹지 말고 요 로그가 여러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요. 왜? 이게 그 로그는 로그인데 밑에 요 밑이라고 하는 밑이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 때 상용대수라고 해가지고 상용 로그라고 해서 자연대수가 아니라 상용대수 12 밑인 거를 썼었는데 자, 우리 대학교에서는 주로 뭐를 특히 이공계도 그렇고 우리 경제학과에서도 주로 2를 밑으로 하는 그런 로그를 많이 씁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로그, 내추럴 로가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럼 2는 뭐냐면은 요거의 극한값이에요. 요게 n이 어디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 이게 어딘가로 가잖아. 이게 그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게 점점 어디로 가죠? 그게 어떤 무리수 2로 갑니다. 요게 자, 2는 대략 2.7하고 2.8하고 그 사이에 어딘가에 있는 무리수예요. 무리수 뭔지 알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트 2 무리수잖아. 그쵸? 자, 무리수 이게 대략 1.41 이게 어떻게 됩니까? 1.414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 얘기는 1이라는 정수와 2라는 정수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루트 2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런 무리수예요. 이 무리수는 여러분들이 뭐 아시다시피 이걸 제곱하면 뭐가 되는? 2가 되는 그런 무리수고 뭔가를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유리수 x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수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결국 실수선상에 있는 수는 전부 다 유리수 아닌 무리수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 중에서 2라고 하는 무리수가 있어요. 2라고 하는 그 2가 뭐냐면은 특별하게도 요것이 n이 무한대로 커질 때에 점점 가까이 가는 그 극한값 그게 바로 2가 되겠고 그게 무리수입니다. 그게 그 무리수의 위치가 대략 2.7과 어디 2.8 사이에 있다 이거죠. 그쵸? 대략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면 되고 계산기나 엑셀 갖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엑셀에서도 이게 셀이 있잖아요. 셀이 자, 셀에다가 이꼴하고 로그하고 여기다가 뭔가를 치면 숫자를 치면은 요 답이 나옵니다. 값이 계산돼서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그 사용하는 거 그냥 로그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 갖고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지수 로그 그거 또 공부해야 되나? 그게 절대 아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이렇게 계산을 둘 중에 하나로 계산을 하고 용도에 따라서 요걸 써야 될 때가 있고 요걸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용도를 감안을 해서 어떤 걸 쓴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답은 반드시 뭘로 바꿔줘야 된다? 반드시 이산복리 수익률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꾸느냐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요 수익률 증가율인데 결국 이제 P0가 P1을 이게 자라나는 거잖아요. 이게 자라난다, 뭐 크기가 커진다, GDP가 커진다, 또는 뭐 나의 부가 증가한다, 또는 내가 주식을 사는데 주식 가격이 증가한다. 이게 변화하는 거죠, 변화율. 그래서 뭐 이렇게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격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증가율 뭐 또는 변화율 또는 증가율, 증감률 또는 변동률, 이런 등등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해요. 그쵸? 그래서 키가 몇 cm가 자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키가 몇 프로 자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경제 성장률 2%냐 3%냐 올해 이제 마이너스 1%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꺾여서 저 이런 경우에도 결국 이제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는데 얼마 금액만큼 줄어들었다가 아니라 뭐 1% 줄었다, 2% 줄었다, 또는 1% 늘었다, 2% 늘었다, 다 뭔가 변화하고 증가하는, 뭐 증감하는, 자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익률 또는 증감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산 수익률은 P0가 디스크리트하게 이런 아래 레이스로 이렇게 껑충 뛰어서 디스크리트하게 한 기간마다 껑충 이렇게 껑충, 자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껑충 뛰어서 뭐가 됐다? P1이 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결국 증감률 R을 계산하면은 P1 빼기 P0 나누기 P0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단위가 뭐가 된다? 퍼센트가 된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연속복리 수익률은 위에서 이산복리 수익률 시간 흐름이 이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그러니까 이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고 0기가 있고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껑충 뛰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보아왔던 어떤 시간 구조인데, 현실은 여러분들 현실이 디스크리트하게 0 됐다, 1기 됐다, 2기 됐다, 막 디스크리트하게 현실이 움직입니까? 그거 아니죠. 현실은 리얼타임으로 현실의 물리적 시공간은 컨티뉴어스하게 변화하고 있는 거죠. 시간은 지금도 컨티뉴어스하게 연속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죠. 실제 현실의 시간은.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이런 형태의 디스크리트한 시간 구조를 많이 보지만, 보다 현실적인 시간 구조는, 특히나 물리학적으로 맞는 시간 구조는 어떻게 이 시간도 이제 실수죠. 0 시점부터 시작해서 계속 실수로 시간이 증가를 합니다. 자, 지금 시작할 때가 0이면 이때부터 시간이 증가를 하죠. 시간이 1초도 있고 2초도 있고 3초도 있고, 디스크리트한 게 1.5초도 있고 1.4초도 있고 루트 2초도 있고 루트 3초도 있고 파이초도 있고,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변화를 하죠. 그쵸?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연속적으로 변화를 한다는 거고, 자 그런 상황에서는 P0가 P1으로 변화했다는 거를 컨티뉴어스한 레이트 R로 디스크리트한 레이트 R로 변화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의미하는 거고, 컨티뉴어스하게 R의 레이스로 증가했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요 2가 바로 아까 봤던 그 2야. 그 무리수 2.7 주변에 있는 2.7과 2.8 사이에 있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지수 로그 써가지고 왔다 갔다 계산을 해보면은 로그 P1 빼기 로그 P0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요. 그래서 그냥 디스크리트 계산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컨티뉴어스 계산한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돼. 그쵸? 물론 이제 여기다 100을 곱하면 단위가 퍼센트가 되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해주면 단위가 뭐가 된다? 퍼센트가 된다. 퍼센트가. 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P하고 Q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면은 컨티뉴어스하게 계산하나 디스크리트하게 계산하나 그게 그거다, 비슷하다, 그러니까 유사하니까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유사할 뿐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P하고 Q가 같을 때에만, 그러니까 증가율이 0일 때만 뭐 디스크리트한 계산이나 컨티뉴어스 계산이나 똑같고요. 똑같고, 요게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요렇게 계산하냐 요렇게 계산하냐가 조금이라도 달라, 이게. 그리고 P하고 Q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이렇게 컨티뉴어스 계산된 거랑
디스크리트하게 계산된 게 상당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런 계산 갖고 할 수 있고 저런 계산 갖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컨티뉴어스한 계산을 하던 디스크리트한 계산을 해도 뭘 해도 좋은데 나중에 최종적인 답은 뭘로 나와야 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초딩들도 알고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 있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자, 요 증가율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로그까지 써가면서 증가율이 얼마나 이런 얘기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100원 투자인데 110원 됐네. 그러면 우리가 10% 이득 먹었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아, 이거 로그 110에서 로그 그 100을 빼가지고 이게 뭐 9.5% 얼마가 나오게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로그를 막 계산을 해가지고 9.5% 수익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 2, 3복리 수익률로 답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연속적으로 계산할 거냐 이산적으로 계산할 거냐는 이제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 종종 이 두 개가 뭐 비슷비슷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런 책들이 가끔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근사를 합니까? 우리가 근사를 하는 거 이유는 정확히 계산하면은 근사를 할 이유가 없죠. 이그젝트한 밸류를 계산하면 되는 건데, 근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 정확히 계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어렵거나 그러면 우리가 근사치를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정당화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뭐 쉽게 다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 계산하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근사를 해야 될 필요가, 이 어프락시메이션 근사를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가격이 자 봅시다. 100원에서 110원 110원에서 120원 변했네. 그쵸? 그러니까 01, 그러니까 지금 요 구조가 뭐냐면은 0시점이 있거든요. 이제 초기죠. 이게 1기 말이고 2기 말이야. 그쵸? 요게 1일이고 요게 2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0기라고 하는 거는 1일의 초죠. 요게 1일의 초예요. 그쵸? 자, 요때 이제 100이었던 게 그 다음에 얼마가 됐고 110이 됐고 그 다음에 120이 됐다. 자, 물론 이제 크기로는 그냥 이 증감으로는 플러스 10만큼 증가했고 플러스 10만큼 증가한 거지만, 자,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요 증감률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계산 안 하면 10%잖아 이거는. 그쵸? 10 나누기 100이니까 10%예요. 그쵸? 자, 두 번째 증감은 똑같지만 이게 증감률이 조금 낮아져. 왜? 레벨이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120 빼기 110 나누기 110 하면은 9.09%, 9.0909%. 자, 2, 3복리 수익률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딩도 알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알고 있는 그 수익률이죠. 이건 누구나 다 계산기에 두드려 가지고 쌀집 계산기, 그냥 일반 계산기에다가 두드려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공학용 계산기, 재무용 계산 굳이 필요 없는 그런 거. 자, 근데 연속 수익률을 계산하려면 계산기에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로그도 있어야 되고 뭐 X의 Y승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그런 계산기. 그게 뭡니까? 재무용 계산기 또는 공학용 계산기 또는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잘 써야 돼요. 자, 우리 그 대학교 졸업하고도 특히 경제학과 나와서 엑셀조차도 못 쓰면은 굉장히 경쟁력 떨어집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니는 1, 2, 3, 4학년 동안 엑셀 열심히 써서 그 엑셀 갖고 상당히 자유자재로 그 엑셀 내에 들어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또는 뭐 때에 따라서는 통계학적인 분석도 하고 그런 걸 좀 할 줄 알아야 되지. 지금 벌써 3학년 4학년 되는데 엑셀 전혀 써본 적도 없고 맨날 열었다 닫았다 그냥 열었다가 뭐지 하고 그냥 닫고 열었다가 뭐지 하고 닫고 그냥 그런 식으로 지냈다. 그러면은 당장 반성하고 오늘부터라도 엑셀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연속 수익률 요거는 첫 번째는 요거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로그 110 빼기 로그 100 요거 계산한 거죠.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로그 110 빼기 로그 뭐다? 100 어떻게 계산기에 넣으세요.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 엑셀에 넣습니다. 일반 계산기. 자, 봅시다. 이런 일반 계산기 이런 걸로는 계산 안 됩니다. 자, 공학용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거듭 제거, 뭐 X의 Y승 이런 거조차도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그 일반 계산기죠. 이건 그냥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정도 가능한 그런 계산기죠. 뭐 여기 보니까 뭐 무슨 텍스 계산하는 기능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기능이죠.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그 요거 로그 차분을 계산하고 요거 이제 로그 차분이죠. 로그 차분 로그 120 빼기 로그 뭐다 110 이렇게 계산한 거다. 어디에서? 계산기,
공환경 계산기, 재무용 계산기 또는 엑셀에서 계산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은 현상에 대해서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100이 110 된 거에 대해서 얘는 10%고 얘는 얼마야? 9.53% 나오죠. 달라요, 값이. 별로 근사적으로 같지도 않아. 0.5 정도나 차이가 나는데 0.5 차이 난다는 10 중에 0.5니까 거의 뭐 한 얼마입니까? 5% 차이 난다는 5%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작지가 않은 거죠.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120, 112, 120 됐다.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랑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9.09, 이건 8.7 달라요. 다르죠? 굳이 이걸 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근사를 할 필요가 없겠고, 이산 수익률 계산할 때 이산 수익률 계산하시고, 연속 수익률 계산할 때 연속 수익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겠는데, 이 이산 수익률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산 수익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P가 Q로 변할 때 P분의 Q 빼기 P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첫 번째 날에 대해서 R1의 수익률, 두 번째 날에 대해서 R2의 수익률인데, 요거의 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두 가지 버전. 평균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기하평균 이런 거 많이 안 썼었는데,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건 많이 봤지. 자, A 플러스 B. 자꾸 이게 직선이 왜 나오나 모르겠네. 자, A 플러스 B. A하고 B가 양수. 이게 항상 뭐보다 커? 어떻게? 요게 이제 나누기 2. 산술 평균이 이 뭐보다 크다? 루트 A 곱하기 B. A 곱하기 B. 자, 이와 같이 이게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이게. A 곱하기 B. 자, 이렇게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다. 그거 할 때 중고등학교 때, 아마 고등학교 때 하죠. 그때 아마 여러분들 이거 잠깐 들어봤을 텐데, 그 이후로는 사실 기하 평균 별로 써본 적이 없어요. 자, 기본적으로 평균 하면은 예를 들어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고, 우리 통계학에서 쭉쭉쭉 xn이 있으면은 n개의 수치가 있으면 이거 평균 구해라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다 합해서 뭘로 n으로 나누죠. 그쵸? 이게 이제 기본적인 산술 평균인데, 자, 우리가 우리가 이산적으로 계산된, 자, 첫 번째 날 수익률, 두 번째 날 수익률, 데이터 만약에 우리가 심플하게 두 개 있다. 평균 구해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술 평균이 있고, 하나는 기하 평균이 있어요. 산술 평균은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냥 산술적 합해서 이로 나누는 그 산술 평균이고, 자, 기하 평균은 요게 이제 사실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기간이잖아. 두 기간. 자, 두 기간이기 때문에 이게 자, 한 기간당 평균적으로 R이라는 레이트로 증가하는데 몇 기간 돌아갔어? 두 기간 돌아갔죠. 그 두 기간 돌아간 게 첫 번째는 R1의 레이트로 증가하고 두 번째는 R2의 레이트로 증가한 거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잖아. 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이쪽 2분의 1승하고 빼기 1 해주면 그게 이거죠. 이겁니다. 요게 바로 기하평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증가율 자체가 기하적 또는 복리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균에서 이 산술 평균보다는 기하 평균이 좀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술 평균 절대 틀리다 그건 아니야. 때에 따라서 산술 평균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종종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은 산술 평균을 하면은 그러면은 앞서 우리 100에서 110을 거쳐서 120이 됐는데 자, 요게 산술 평균 9.54%, 54 이렇게 가는 건데, 자, 그러면 하여튼 요게 9.54%로 두 번 증가하면 요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이 평균이니까. 요때 R1이고 요때 R2니까 요거의 평균을 계산했는데 그 평균을 갖고 두 번 컴파운딩을 하면은 첫 번째 초기 값에서 두 번째 값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안 나와요. 그게 안 나와. 그러나 뭘로 하면은 기하 평균으로 하면은 요거 이제 조금 다르지만 이건 9.5454%고 얘는 9.54451115%니까 물론 이것도 이제 우리가 뒤에 좀 이렇게 라운딩 하는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요 기하 평균을 갖고 계산을 하면은 P0를 갖고 요쪽 이렇게 9.5445 이렇게 두 번을 컴파운딩 해주면 정확히 뭐가 된다? 120이 돼요. 120이 됩니다. 요런 문제가 있어. 요런 문제가. 그래서
2, 3복리 수익률은 요런 점이 평균이 두 가지 버전이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쓰느냐 저걸 쓰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누적 수익률의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그럼 이틀간 얼마 상승했느냐, 누적적으로 얼마냐. 예를 들어 첫날 3% 상승했고 둘째 날 5% 상승했으면은 이틀 동안 8% 상승한 거냐, 이거 그냥 이렇게 단순 더하면 되는 거냐. 그럴 리가 없죠. 안 되지. 이거 안 돼. 그쵸? 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3년간 첫 해는 2%, 둘째는 1%,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3% 상승했다. 그럼 총 3년간 경제 성장률이 누적으로 6%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요. 이미 기하적인 관점에서 계산된 이산 수익률을 갖고 이렇게 단순 산술 계산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단순히 합산하는. 그래서 이런 산술 계산이 좀 뭔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산술 평균 자체가. 자, 뒤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연속 수익률은 평균 구해라 그러면은 그냥 산술 평균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미 여기 컨티뉴어스하게 컴파운딩 되는 게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뭐 기하 평균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이미 여기 기하적인 게, 컨티뉴어스하게 기하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거면 연속 수익률에. 그래서 이 산술 평균만 평균 구하라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다 합해서 개수로 나누는 그 단순 평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건데, 자, 2, 3복리 수익률을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로 첫날 2% 상승했고 둘째 날 3% 상승했을 때 전체 몇 프로 상승했냐? 5% 상승 아니다. 정확히 어때야 돼? 자, 첫날은 2% 레이스로 늘어났고 둘째 날은 얼마로? 3% 레이스로 늘어났다. 복리적으로 늘어난 게 또 늘어난 거잖아. 그쵸? 이걸 그냥 더해버리면 이 2% 늘어나고 늘어난 증분이 있을 때 그게 또 3% 늘어나야 그게 반영이 안 돼요.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 자, 그래서 2% 늘어나고 3% 늘어나고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결국은 이게 1 더하기 0.02 더하기 0.03 더하기 0.0006 빼기 1이니까 1하고 1 캔슬되고 결국 요 5%하고 요만큼 차이가 있는 거야. 그쵸? 단순 합하면 5%인데 5%가 정확히 아니라고요. 조금 더 늘어나지. 그래서 자, 첫날은 2% 늘어나고 둘째 날은 3% 늘어났다고 해서, 자, GDP가 첫째 년도에 2% 늘어나고 둘째 년도에 3% 늘어났다고 해서 2년간 총액으로 토탈 5% 늘어났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더할 때 단순 합산하지 말고 복리적 합을 해야 돼. 복리적 합이 이렇게 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앞서도 이 R1과 RD, 그러니까 제로가 100이었고, 그 다음이 110이었고, 그 다음이 120이었는데, 여기에서 R1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R2가 나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얼마냐, 요거 계산할 때 이거 그냥 더하면은 안 되고, 이와 같이 복리적으로 계산을 해주면은 정확히 20%가 나온다. 정확히. 100이 120 됐으니까 20%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근데 연속 수익률로, 자, 100원이 또 110되고 110이 120되고 이런 건데, 여기서도 연속 수익률이 나오고 그럼 연속적으로 얼마 증가했을까? 요거 계산해라. 그냥 단순히 합산하면 된다. 앞서 우리가 그냥 연속 수익률에 대해서 기하평균, 산술평균 나누지 말고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미 이런 순간순간적인 그 기하적인 게 다 반영돼서 계산된 게 연속복리 수익률이기 때문에, 자, 이런 그 누적 수익률을 구할 때 상당히 이산 수익률은 어때요? 굉장히 복잡한데 연속 수익률은 단순히 합산해주면 됩니다. 그쵸?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2, 3복리 수익률 말고 연속복리 수익률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또 하나는 요게 보세요. 요 두 가지 관계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건 연속복리 수익률 RC고 요걸 2, 3복리 수익률 RD라고 하면은 요 둘 간의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가 있어? 이런 관계가 있어요. 정확히 이런 관계가 있어. 정확히. 자, 왜 그러냐? 자, P0가 P1이 되는데 요런 관점으로 보는 게 2, 3복리 수익률이고, P0가 P1이 되는 요런 관점으로 보는 게 뭐예요? 연속복리 수익률이죠. 그래서 요거랑 어때? 같지? 그래서 연속복리 수익률 RC와
이산복리 수익률 RD가 반드시 이런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RD를 알면 RC가 나오고 RC를 알면 RD가 나온다. 자, 앞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요게 RD고 같은 100에서 110 변화한 거에 대해서 요게 RC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해보면 알겠지만은 익스포넨셜 0.095301하고 이게 1 더하기 요거 RD 0.1 요거 계산해보면 아시겠 이게 두 개가 같아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익스포넨셜 0.087011 어쩌고저쩌고 되는 요거랑 1 더하기 0.090909 이렇게 가는 거 이거랑 정확히 같아요. 물론 이제 요게 우리가 라운딩 하니까 라운딩 에러가 있겠지만,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반드시 어떤 관계가 반드시 그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 연속복리 수익률 디스크리트 컴파운드 리턴 이산복리 수익률 간에 익스포넨셜 C 이퀄 1 플러스 D의 관계가 있어서, 자, C를 알면은 D를 구할 때는 우리가 C를 넣고 여기 빼기 1 해주면 되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또 D를 할 때 우리가 C를 구하고 싶으면 C 이퀄 로그 1 플러스 D 요 로그 자연 로그죠. 이렇게 계산하고 얘도 곱하기 이제 100을 해주면 역시도 마찬가지로 컨티뉴어스 컴파운드 리턴을 구할 수가 있게 두 개를 왔다 갔다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 같은 변화의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가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가지가 어떻게 1대1 관계가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관계는 바로 정확히는 자, exponential continuous compound return equal 1 플러스 discrete compound return이다.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런 얘기 종종 하는데, 그 명목 수익률이 10%야. 근데 그 기간 동안 물가가 올랐어. 5%만큼. 그럼 실질 수익률이 얼마냐? 이거 그냥 빼가지고 5%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행정고시나 이런 그 시험에도 나오고 그래요. 이렇게 빼서 계산하는 게. 근데 이건 약간 틀렸어요. 이게 사실 이 수익률도 증감률, 디스크리트한 그로스 레이시고, 물가 상승률도 물가가 몇 프로 상승했느냐는 이 이산적인 계산, 기하적인 계산을 한 그런 증감률이기 때문에 이걸 뺄 때도 아까 우리가 더할 때도 함부로 더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더할 때도 자, R1하고 R2를 이거 이렇게 더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복리적으로 더해라. 1 플러스 R1 곱하기 1 플러스 R2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복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듯이, 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순 우리가 산술 계산하듯이 훅 빼버리면은 대충은 맞겠지만은 정확히는 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하적으로 합하는 거에 반대, 기하적으로 차감하는데, 자, 기하적으로 차감한다는 얘기는, 자, 이게 I가 명목 수익률이고, 그리고 파이가 물가 상승률이고, 요게 R이 실질 수익률이면은,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근사적으로는 요런 관계가 있다. 이거 보통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 정확한 관계는 1 플러스 I랑 파이랑 뭐를 실질 수익률을 복리적으로 기하적으로 합한 거, 그게 바로 명목 수익률이죠. 그쵸? 정확히는 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 보면은 R은 요게 1 플러스 I 나누기 1 플러스 파이 빼기 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자, 요게 바로 복리적으로 빼는 거예요. 복리적으로 뺀다. 1 플러스 0.1 빼기 1 나누기 1 플러스 0.05 그리고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요게 물론 0.1에서 0.05를 그냥 단순히 차감해버린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5% 나오는 거고, 요건 얼마에 4.71%. 큰 차이 0.3%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더 정확히 계산하려면은 기하적으로 차감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자, A가 있고 B가 있다. 기하적으로 합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보통 이제 A하고 B가 이제 보통 증감률이죠. 자, RA가 있고 RB가 있다. 기하적으로 더해라. 이 산술적으로 함부로 합하면 안 된다고. 그쵸? 어떻게? 기하적으로, 자, 1 플러스 RA 곱하기 1 플러스 RB 빼기 1 이렇게 기하적으로 복리적으로 더하는 겁니다. 요게. 자, 그리고 요걸 빼라. 기하적으로 빼라. 여기에서 이렇게 빼면 안 돼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1 플러스 RA 빼기 1 플러스
RB 빼기 1 이렇게 빼는 게 기하적인 차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자, 산술적 더하기 빼기 이건 다 누구나 아는 거, 초딩도 다 아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아는 거고, 그쵸? 자, 이제 이미 요건 이제 우리가 기하적인 관점으로 계산된 그런 증감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P에서 Q가 되는데 그냥 Q 빼기 P 한 게 아니잖아. 요걸 다시 뭘로 그 P로 노멀라이즈 해서 나오는 게 이게 증감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하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함부로 이렇게 산술적으로 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복리적으로 또는 기하적으로 같은 말이야 이게. 복리적으로 어떻게 또 기하적으로 그러니까 요건 일종의 단리적으로 합산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리적으로 기본적인 이제 복리 개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기하적으로 합해야 되는 거고, 두 개일 때도 그렇고 세 개일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어떻게? 자, 세 개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R1 1 플러스 R2 1 플러스 R3 어떻게? 빼기 1 이렇게 계산해야죠. 요게 뭐다? 누적 수익률이지. 요게 3기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지. 그렇겠죠? 자, 이게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자, 기하적으로 차감해라. 이건 이제 산술적으로 사칙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기하적으로 차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이 그로스 레이시라는 거 하는 거 자체에 기본적인 어떤 복리적인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더하고 빼고 하는 거가 근사적인 계산은 되지만 그렇게 좋은 계산이 아니다. 자, 기하적으로 합하고 복리적으로 합하고 기하적으로 뺀다. 복리적으로 뺀다. 이런 얘기죠. 자, 통화채 1년 금리가 1.2%래요. 그럼 1.2%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산적인 개념이야, 연속적인 개념이야? 아니, 통화채는 그냥 우리 시중에서 개나 소나 다 누구나 다 웬만하면 살 수가 있는, 뭐 직접 사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보통 이제 펀드 통해서 사는데 다 시중에 나온 금리 다 마찬가지다. 금리가 이산적 개념입니까? 연속적 개념입니까? 금리가 예를 5%야. 무슨 얘기야? 100원 빌려주면은 나중에 105원 돌려주기 이 얘기지. 이산적이죠. 그쵸? 자, 100원 빌려주면은 곱하기 익스포넨셜 0.05에서 돌려주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바보 같은 건지 뭐 똘똘한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금리는 이게 금리가 뭐 기준금리가 얼마냐, 국고채 금리가 얼마냐, 회사채 금리가 얼마냐 이런 거 얘기할 때 당연히 이산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 금리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100원 빌려주면은 나중에 얼마 주겠다? 103원 빌려주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금리는 당연히 무슨 개념이다? 연속 개념 아니다. 이상 개념이다. 자, 그럼 요거 연속 개념으로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 연속 개념 어떻게 바꾼다고? 아까 exponential c 플러스 1 플러스 d잖아. 그쵸? 근데 우린 요거 구해야 되는 거지. d가 지금 얼마란 얘기야? d가 1 플러스 d가 얼마? 0.012란 얘기죠. 1.2%가. 자, 그래서 여기서 c는 어떻게 돼요? c equal log 1.012 요거 계산하면 되고, 요거 뭐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고요. 요거 밑에 여기 계산하면 되겠고, 뭐 이렇게 나오게 돼서 1.2보다 보다시피 그 연속적인 버전으로 바꿨을 때 약간 값이 줄어드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이래요. 항상. 자, 그 P에서 Q로 변화할 때 요게 두 개가 만약에 같으면은 이산복리 수익률과 연속복리 수익률 두 개가 완전히 같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그 RC하고 RD가 반드시 다른 값이 나오는데 그 값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게 작게 되어 있다. 연속복리이기 때문에 한번 껑충 뛰는 게 아니라 컨티뉴어스하게 늘어나는 거에 크로스 레이시이기 때문에 그 값이 이산적인 증감률보다 직관적으로 조금 더 어때야 된다? 낮아도 같은데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요 뒤에 내용은 미분 방정식들인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요. 근데 조금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수학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요거 보면은 우리가 미분 방정식 가장 간단한 형태의 미분 방정식을 풀고 요게 이제 앞서 얘기했던 그 증감률 또는 수익률 하고 이제 어떻게 요게 관련이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도 있고 또 뭐도 있고 차분 방정식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요거는 지금 뭐 우리 코스에서 꼭 필요한 건 아니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하여튼 뭐 읽어 보시면은 뭐 상당히 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이 수익률 계산은요 마치고 이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슬라이드 자 곱함 변수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그 관계식이 자 우리가 x라는 변수랑 y라는 변수를 곱해서 z라는 변수가 됐다 해봅시다. 자 뭐 이런 관계들은 이제 굉장히 이 종종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물건 이 물량에다가 어떻게 개당 가격을 곱하면은 요게 바로 판매량이 되는 거죠. 그쵸? 자 뭐 그런 관계들이 되겠어요. 또는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량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있고 그러면 요게 이제 이 거래 대금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곱해서 다른 변수가 이제 새로 디파인 되는 자 그런 상황들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이 증가율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뭐 x의 증가율, y의 증가율, z 증가율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x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을 곱해서 z의 증가율이 될 리가 없죠. 그쵸? 그럼 x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을 더해서 z의 증가율이 될 거냐? 그것도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하는 거가 기본적으로 기하적인 관점으로 복리적인 관점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산술적으로 이렇게 합하는 거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론은 x의 증가율과 y의 증가율을 이렇게 어떻게 복리적으로 합해야 z의 증가율이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부터 요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증명은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초기값은 이거고 말기값은 요거면은 자 얘를 그냥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거와 이거의 곱으로 분해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걸 가만히 잘 보면 자 우리가 앞서도 마찬가지인데 P가 Q가 됐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x0가 x1이 됐다 이런 거죠. 자 P가 Q가 됐을 때 우리가 Q에서 P를 빼고 나누기 P를 하면 요게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증가율인데요. 그쵸? 증가율이죠. 근데 요거는 이게 P분의 Q 빼기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을 해주면은 그러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R이라고 할 때 1 플러스 R 요걸 이제 우리가 종종 많이 계산하는데 우리가 R을 증가율이라고 하기도 하고 1 플러스 R을 전체를 증가율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1 플러스 R은 뭐가 되냐면은 그냥 P분의 Q가 돼요. P분의 Q가 돼. 요것도 우리가 증가율이라고 해. 1을 더한 거. 이게 1과 같이 다녀야 좀 편리하거든. 왜냐면 이게 1과 같이 안 다니까 좀 복잡해지는데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니까 요거 캔슬 돼가지고 그냥 P분의 Q가 돼버리잖아. 그쵸? 그냥 초기값 분의 말기값이 돼버리는 건 요것도 우리가 증가율이야. 증가율인데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를 요 증가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순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순증가율. 그래서 net 그로스 레이시라고 해요. 요거를. 자, 이거 말고 여기다 2를 더한 거. 2를 더하면 요게 뭐가, 그러니까 1 플러스 R이 되겠죠. 요게 그냥 x0분의 x1 이렇게 간단히 나오게 되는데 요걸 우리가 조증가율이라고 그래. 조증가율.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조는 이제 그로스 레이시에요. 그쵸? 이제 발음이 좀 다르지. 자, 그로스 레이시야. 이걸 조증가율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증가율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1과 함께 같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관계식이 그냥 이렇게 좀 깔쌈하게 나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안 그러면은 이게 무슨 뭐 rx 더하기 ry 더하기 플러스 뭐 x 곱하기 ry 이게 이제 rz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는데 자 이렇게 나오면 지저분하니까 이와 같이 이를 같이 걸고 다니면은 요게 이제 요것도 증가율인데 이 조증가율인데 요런 관계식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곱해진 곱한 변수 두 변수를 곱해서 또 다른 변수가 됐을 때 각각의 증가율들 간의 관계는 이와 같다는 거고요. 이게 자, 요거를 양변에 로그 취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걸 양변에 로그 취해. 자, 이게 초기값이 x0, y0, z0고 말기값이 x1, y1, z1인데 양변 로그 취하면은 초기는 이렇게 되고 말기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아래 그냥 빼. 안에서 위를 빼버려. 요거
요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증가율이고, 이 컨티뉴어스 증가율 보니까 이거와 이거의 합으로 우리가 분해를 해볼 수가 있겠네. 그쵸? 이거 단순 계산이잖아요.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자, 요게 바로 x의 증가율인데 컨티뉴어스한 증가율이고, 요것도 y의 증가율인데 컨티뉴어스한 증가율이야. 요걸 그냥 더하면은 곱한 변수 z의 컨티뉴어스 증가율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곱한 변수, 이 곱한 관계식이 어느 때 또 말이 되느냐면은 이런 거죠. 자, 우리 보통 이제 그 국제금융론을 보면은 흔히 이 구매력 평가설,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매력 평가설이란 뭐 그런 이 용어가 나오죠. 국제금융론에서.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의 물건값이 PUS고, 이제 이건 달러 표시지. 달러죠. 한국에서의 물건값을 이렇게 이건 이제 원화란 말이에요. 원화. 그래서 미국에서 물가와 한국에서 물가가 반영돼서 환율이 결정된다. 요 식을 만족하도록 환율이 결정된다. 요게 바로 PPP, 구매력 평가설이에요. 요거 실제 각 국가별 GDP 계산할 때도 요걸 이제 종종 쓰게 되는데, 각 국가별 GDP를 그냥 명목 단위로 그냥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각 국가 간의 물가 감안해가지고 소위 PPP 방식으로 GDP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총 GDP는 전 세계에서 몇 등입니까? 이건 그냥 일반 경제 상식이지. 자, 우리나라 1년 GDP가 대략 얼마 돼요? GDP? 지금 명목 단위로 대충 이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0.9%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코로나 갑작스럽게 지금 확산돼서 뭐 연말까지 가봐야 알겠지만은 뭐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돼요. 우리 명목 원화 단위로 2천조 원 대략. 이건 뭐 여러분들 경제 상식입니다. 현재 우리 화폐 가치로 대략 2020년에 한국 경제의 GDP는 대략 한 2천조 원 되고요. 제가 기억하기로 2000년대 초반 한 5년, 6년경에 이미 그때 이제 1000조 원 정도를 돌파를 했었던 것 같고, 그로부터 이제 10년 넘었죠. 10년 넘어서 보니까 한 2000조 원에 다다랐는데, 자, 지금 이제 일반 상식. 자, 한국의 GDP는 대략 20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고 내년에도 또 줄겠죠. 아마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가 되면은 줄긴 줄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 해마다 한 2% 3% 정도로 지난 10여 년간 증가를 해왔었고, 전 세계적인 랭킹으로는 국가 전체적인 GDP로는 1등이 미국. 그러니까 한 10조 달러 되고, 우리가 한 10조 달러, 한 15조 달러 정도 되고, 우리가 한 대략 1.7조 달러, 1.8조 달러, 달러 베이스로 대략 그렇게 나오고요. 중국이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죠. 물론 이제 중국은 인구가 뭐 한 15억도 이제 넘지만은, 그래서 1인당 GDP는 적지만 전체 GDP로는 미국, 중국, 그 이제 G2고, 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이 상당히 이제 아래쪽이었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이미 벌써 일본을 앞질러서 GDP의 2위가 중국.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국과 중국, 미중 뭐 요즘 많이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뭐 G2, 전 세계에서 G2라고 불리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뭐 이런 순서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중간에 거기 뭐 브라질 이제 자원 많으니까 뭐 호주, 캐나다 뭐 이런 데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보다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아요. 우리보다 이제 확연하게 높은 데가 일본이 보통 이제 우리보다 GDP 규모에서 한 4배, 5배 정도. 물론 이제 지금 코로나로 일본이 훨씬 더 타격이 컸고 한국이 좀 덜했기 때문에 그 격차는 이제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긴 하지만은, 하여튼 일본이 GDP 3위고, 4위가 독일, 5위가 영국, 6위가 프랑스. 그래서 하여튼 1등부터 6등까지는 사실 이제 상당히 범접하기 어려운 좀 이제 최상위권이고, 그 다음이 이제 러시아, 호주, 캐나다, 그리고 뭐 브라질, 뭐 한국, 멕시코 뭐 등등등 이런 국가들이 이제 차지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GDP가 대략 10등, 11등 정도 합니다. 뭐 운 좋으면 9등도 되기도 하고, 9에서 한 11등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1인당 GDP는 우리가 이제 3만 불 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PPP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PPP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한국 GDP가 3만 불 넘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그냥 명목 그 GDP로 계산하면은 아직은 이제 3만 불을 그 넘지는 못했고요. 자, 하여튼 PPP 얘기하다가 이제 뭐 약간 얘기가 샜는데, 자, 하여튼 우리가 환율 그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는데, 같은 물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요 가격이고 한국에서는 요 가격일 때 요 두 개를 이퀘이트 시키는 환율이 결정돼야 된다. 요게 바로 뭐다? 1달러, 1달러당 얼마냐? 1달러 환율이죠, 요게. 그쵸? 그래서 요게 결국 이제 캔슬아웃 되면은 결국 단위가 뭐만 남아? 이 원만 남게 돼서 단위도 다 맞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요식이거든요, 요식. 자, 그 요식을 자, 우리가 자, 증가율, 물가 증가율.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가 상승률이야. 요거 한국에서 물가 상승률이고, 그쵸? 요게. 자, 그리고 요거는 뭐고? 요거는 요 환율의 증감률이 되겠습니다. 환율의 증감률. 그래서 지금 요게 곱해서 또 다른 변수 나왔을 때 각각의 증가율들 간의 관계가 이와 같다. 그냥 미국 물가 상승률에다가 환율 증가율 더하면 한국 물가 상승률 되는 거 아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뭐라고 하면은 이 피셔 이퀘이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셔 방정식. 그래서 피셔 방정식 이제 대충은 또 미안합니다. 요게 이제 피셔 방정식이 아니라 피셔 방정식은 조금 다른 거, 요게 아니죠. 요게 아니고, 자, 피셔 방정식은, 미안합니다. 이거 틀렸네요. 피셔 방정식은, 자, 1 플러스, 그러니까, 실질 수익률과, 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명목 수익률 간의 그 관계, 앞서 우리가 했던 얘기죠. 슬라이드에서 요게 바로 피셔 이퀘이션이고, 자, 요거는 이 구매력 평가설에 나오는 그 관계 하에서 나오는 물가 상승률, 미국의 물가 상승률과 한국의 물가 상승률 및 이 환율과의 그 관계, 또는 미국에서의 자산 가격, 한국에서 자산 가격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자산 가격을 한국의 원화 베이스 자산 가격에 바꾼 그 관계죠. 그게 보면 요건 이제 수익률, 미국에서 수익률, 요게 원화로 바꾼 수익률.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다 국채 투자하고, 국채는 이제 달러 베이스로 몇 퍼센트 수익률이 나는 건데, 그게 결국 이제 한국 원화로 몇 퍼센트 수익률에 요거 바꾸려면은 요런 관계식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요게 제가 잘못 쓴 피셔 방정식은 이와 같이 실질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과 명목 수익률 간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게 피셔 이퀘이션이고, 자, 요거는 이제 요식 자체는 구매력 평가설에서 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요게 이제 물가라면은, 이게 만약에 자산 가격이면 여기 이제 수익률 개념이 되거든. 수익률, 자산이 몇 프로 상승했느냐, 뭐 이런 거, 자산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느냐,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수익률들 간의 관계,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수익률, 금리, 이자율을 한다면은 흔히 또 이자율 평형설이다. 우리가 interest rate parity,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물가로 치면은 PPP. 요거는 이제 수익률단에 관한 관계, 인터레스트 페러트, 이자율 평형설이다. 그래서 이거 다 전부 다 국제금융론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지 간에 하여튼 이게 뭐 피셔 이퀘이션이건 아니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둘 간에 곱해서 나오는 변수가 있을 때 각각의 증감률은 요런 관계를 갖는다. 그냥 RUS에다가 환율 상승 그냥 더해서 RK가 되는 게 아니다. 정확한 식은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좀 바꿔야겠네요. 피셔 방정식이 아니니까. 예, 이상으로 마치고, 자,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슬라이드,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뭐 버전 아무거나 다 좋은데 뭐 웬만하면 최신 버전 쓰는 게 좋겠고, 학교에서 오피스 365 버전 그대로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뭐 365 버전을 하면 웹 버전을 쓸 수도 있고, 자기 PC나 노트북에 또 설치해서 쓸 수도 있죠. 자, 하여튼 엑셀 많이 여러분들, 적어도 엑셀은 알죠. 뭐 많이 써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엑셀이 우리가 뭐 웬만한 재무용 계산기, 공학용 계산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툴이 엑셀인데, 문제는 엑셀은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요즘 이제 스마트폰 엑셀이 있으면 거기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에서
계산되는 모든 게 전부 다 엑셀에서 다 계산이 되는데, 특히 재무 분야의 문제에서는 이런 거죠. 자, 그 3년 만기 원금 만원, 이표율 3%, 1년에 한 번 이표 지급하는 채권이 있는데, 요거 혹시 여러분들 아마 기업금융론 공부했던 사람들은 요런 채권이 이제 어떤 건지 알 텐데, 요거 뭐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채권이 뭐냐면은 만기 3년이고 그 만기 3년 가서 원금 만원 주겠다는 거고, 그 만원의 3%를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자로 주겠다는 그런 채권이에요. 그걸 약정하는 채권입니다. 이건.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이와 같이, 자, 요때가 만기인데, 이 만기 때 원금 만원에다가 해마다 얼마씩 3%, 그 만원에 3% 해당하는 300원씩을 이자로 주겠다를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1년 후 300원, 2년 후 300원, 3년 후 1300원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이런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채권 가격이 얼마다? 9,400원이다. 9,400원이다. 그럼 9,400원에 사서 9,400원에 사서 우리가 요거 300원 받고 300원 받고 1300원 받으면은 결국은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자, 우리가 수익률 계산할 때 좀 어려워지는 게, 이렇게 시점이 다른 캐시플로우들이 발생을 할 때, 그러니까 내가 1000만원 왕창 들어가서 1000만원어치 사가지고 왕창 다 팔고 나면서 1200만원에 팔고 나왔다. 그럼 수익률 얼마예요? 20%야. 그쵸? 근데 이거는 9,400원을 투자했더니 1년 후에 300원 나오고 또 2년에 또 300원 나오고 3년에 얼마? 1300원 나온다. 이런 거야. 그쵸? 자, 이런 경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잘못 계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9,400원 9,400원에 매입을 해가지고 이게 해마다 아래 레이스로 3년간 굴러갔더니 나중에 얼마가 됐더라? 이거 그냥 단순 합산해가지고 얼마? 아이고. 자, 1,900원이 됐더라 해서 이거 이제 왔다갔다 풀어가지고 R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면 안돼. 이렇게 1,900원 이렇게 함부로 합하면 안됩니다. 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 시점에 1원하고 요 시점에 1원은 다른 1원이야. 아, 이 시점에 1원하고 이 시점에 1원이 같으면은 우리가 그냥 1원 빌려주고 1원 받으면 되는 거죠. 기간 간에. 그래서 어느 시점이 다르면은 같은 300원도 같은 300원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이렇게 합해가지고 내가 9,400원에 매입해서 3년 지나가지고 대략 1,900원 됐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보통 우리가 어떤 계산을 내부 수익률,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 IRR, 요걸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 이제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또 얘기를 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수익률은 이제 IRR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이거 이제 우리가 손으로 풀어서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엑셀에서 자, 그래서 엑셀에서요, 이런 그 IRR 함수가 들어가 있어, 엑셀에. IRR 함수가.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돈 9,400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방향이 다르잖아. 300원 받고 1300원, 이건 내가 받는 거니 방향이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플러스 표시를 하고, 여기는 내가 이만큼 돈을 썼다, 이런 얘기. 9,400원에 사서 1년 후에 300원, 2년에 300원, 3년에 1300원 받을 때에 annualize 된, 그 3년간 전체가 아니라 연율화된 해마다의 그 수익률이 얼마냐? 5.21%인데,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다 이런 IRR 펑션을 쓰면 됩니다. 엑셀에다가. 그리고 나서 요 A1부터 A4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자, 요거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엑셀이죠? 자, 어떻다고요? 처음에 9,400원 내가 얼마? 마이너스 9,400원. 내가 돈 내야 되는 거니까. 자, 1년에 얼마? 내가 300원 받아. 또 2년에 300원 받아. 자, 그리고 3년 후에 1300원 받아. 자, 그래서 요거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IRR 쓰고 요거를 이렇게 우리가 위로 가서 여기 이 숫자들을 다 지정을 해주면 바로 수익률이 얼마? 우리가 자리 표시를 바꾸면은 얼마로? 5.2120%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만기가 5년. 이 표율, 물론 이제 원금은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10,000원, 미국에선 1,000달러입니다. 원금 10,000원. 자, 이 표율 보통 이제 요게 그 표시이자율인데, 자, 요건 뭐 예를 들어 5%, 연 5% 주겠다. 1년에 한 번 주겠다. 한 번 주겠다. 자, 그런데 요런 채권이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8,900원에 사고 팔리고 있다. 이 채권 가격 얼마다? 8,900원 사고 팔리고 있다. 그럼 내가 8,900원에 사서, 자 봅시다. 8,900원에 사서 해마다 얼마를 받아? 만원의 5%인 500원을 받아요. 5년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받고 제일 막판에 500원하고 뭘 받아? 1,500원을 받죠. 그쵸? 자, 그래서 내가 8,900원에 사서 만기까지 쭉 보유를 하면은, 쭉 보유를 했을 때 해마다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오겠느냐? 자, 그 수익률은 우리가 이 시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8,900원 들어갔고 이 3년 동안 총 3년 지나가서 예를 들어서 12,500원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이 시점별로 다 우리가 캐시플로우 나열을 하고, 자, 보다시피 아까처럼 어떻게 IRR이라고 하는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내부 수익률 펑션을 써서 엑셀에서, 자, 엑셀에서 펑션 쓸 때는, 자, 숫자는 그냥 치면 되고, 펑션을 쓸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 더하기 빼기 할 때도 예를 들어 2 더하기 3 할 때도 그냥, 자 보세요, 2 더하기 3 이러면 이거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2 더하기 3 텍스트로 인식이 되는 거지. 요건 이제 실제 계산기로 계산을 해라 그럴 때 이렇게 이퀄 앞에 써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펑션 쓸 때는 항상 앞에 이퀄 이거 써줘야 되고요. 그쵸? 함수가 뭐 EIRR 이거, 자 이렇게 해마다 요런 캐시플로우죠. 자 요걸 계산해보면 8%, 그러니까 7.7359%. 그러니까 내가 8,900 꽤 싼 거예요. 그쵸? 3년 만기고 해마다 500원씩 주고, 미안합니다. 지금 이게 3년 만기인, 만기 5년이죠. 만기 5년.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되겠는데, 자,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헷갈리면은 옆에다 이제 표시를 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0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1년, 2년, 3년, 4년, 5년. 자, 요런 캐시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요게 시장에서 8,900원에 꽤 싸게 사고 팔리고 있어서, 요거를 사서 내가 5년간, 만기 5년간 보유를 하면 해마다 어느 정도 7% 정도 수익이 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뭐다? 내부 수익률이다. 해마다 7% 정도. 그렇죠? 우리가 이걸 절대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걸 단순 합해. 요걸 단순히 합해요. 단순 합하면 썸이지. 여기 다 내가 받는 걸 다 단순 합하고, 그게 12,500원이니까 요걸 8,900원 대비해서 그러니까, 자, 이거 12,500원 빼기 8,900, 마이너스네. 요게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12,500 빼기 8,900이니까 8,900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물론 이렇게 계산은 이제 막 5년치가 막 한꺼번에 계산된 거일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안 돼. 안 되고 각 캐시플로우도 명확하게 우리가 써주고, 자, 우리가 IRR 펑션을 쓸 수가 있겠고, 요거를 여러분들 재무용 계산기나 공학용 계산기에도 다 할 수 있는 빌트인된 펑션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명서를 잘 보고 계산기 사용법 잘 익혀야 되고요. 자, 엑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엑셀을 뭐 들고 다니면서 쓰면 좋은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문제인데, 계산기가 필요한 건데, 자, 엑셀에서는 훨씬 더 유연하게 모든 펑션들이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캐시플로우가 있고 이와 같이 우리가 IRR 쉽게 엑셀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엑셀에서 우리가 일드라고 하는 펑션을 쓸 수도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제 요게 이제 시작 시점부터 만기까지의 시점을 쓰는 거고, 이 표를 쓰고, 요 그러니까 요 일드라고 하는 거는 그 채권 시장 전문가들에게 좀 더 특화된 펑션이다. 요게 그래서 지금 그 오늘 시점이 언제고 만기 시점이 언제냐 요걸 쓰는 거고요. 그 연도, 월, 연으로. 그리고 0.03 이제 이 표율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9,400원은 만원에 9,400원, 그러니까 94%로 계산이 된다, 그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 뭐 하여튼 이런 여러가지 인수들을 넣으면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이제 일드 함수고, 뭐 똑같아요 어차피 IRR 쓰는. 근데 앞서 봤듯이 IRR이 훨씬 편하다. IRR 쓰고 그냥 이 캐시플로우만 전체 지정만 해주면은 알아서 이 내부 수익률이 그러니까 멀티플 페리어드에 걸친 멀티플 이 타임 스케줄에 따른 캐시플로우가 있을 때 나한테 돈이 나가고 들어온 거를 쭉 나열을 해주고, 그 전체적인 그 기간 동안 그 단위 기간별로 수익률이 얼마냐, 이와 같이 우리가 IRR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쉽다. 특히 채권 문제에 있어서도 굳이
yield라고 하는 펑션 써도 좋지만, 이거 좋지만, 그래서 뭐 이 채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요거 뭐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요거 IRR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점이고요. 자, 또 하나는 엑셀에 그 solver라고 해서 해찾기 도구가 있어요. 해찾기. 그래서 이 해찾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엑셀에서 요 M2에 있는 요 셀을 막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어떤 특정 목표 셀이 정확히 얼마가 되는 요 값이 얼마냐, 그거는 이제 찾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본적인 해찾기 문제는 손으로 풀어서 뭔가 계산이 안 되는 경우에 그때 우리가 방정식은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 계산이 안 돼. 그럼 방정식 x에다가 이 값도 넣어보고 저 값도 넣어보고 해 가면서 어느 때 이퀘이션이 성립하는가, 이걸 찾아야 되는 거죠. 개념적으로 손으로 안 풀릴 때. 손으로 안 풀리는 방정식이 있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방정식 푸는 게 뭐가 있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 풀릴 수 있는 방정식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정식 풀이를 했지만은 세상에 존재하는 방정식 중에서 0.00001% 정도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손으로 안 풀리는 방정식이 얼마든지 훨씬 더 많아.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갖고 뉴메리컬하게 손으로 푼다는 보통 우리가 아날리티컬하게 해석적으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컴퓨터로 푼다는 수치적으로 뉴메리컬하게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x를 막 바꿔가면서 어떤 x에서 이 이퀘이션이 성립하느냐, 요걸 이제 푸는 게 바로 이 뉴메리컬하게 해를 찾는 게 되겠고, 하여튼 그런 메커니즘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엑셀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바로 이 solver 해찾기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고 어느 값에서 최소화가 되느냐, 어느 값에서 최대화가 되느냐, 어느 값에서 어떤 특정된 값과 일치가 되느냐를 뉴메리컬하게 수치적으로 찾는 그런 도구가 되겠고요.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면은 굉장히 좀 더 어드밴스된 작업에 대해서 이 활용도가 높은 그런 펑션인데, 지금 우리가 IRR을 계산한답시고 요거를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갖고도 충분히 되긴 되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yield라는 거 쓸 수 있고 IRR 쓸 수 있는데, 가장 편리한 게 보다시피 뭡니까? 그냥 IRR입니다. IRR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5년 만기 원금 1만원, 이표율 5%. 근데 이건 1년에 2번을 지급하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엑셀에서 보여줬던 요 사례, 요거는 뭐냐면은, 보다시피, 지금, 만기 5년 다 똑같은데, 1년에 어떻게 이거 한 번 이표를 지급하니까 이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거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이거는, 다 똑같은데 5년 만기고 원금 10,000원이고 이표율 5%고 근데 1년에 몇 번? 2번 지급을 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어떻게 지급을 하냐면은 1년에 5% 준다고는 거고, 1년에 2번 주니까 그걸 반으로 뚝 나눠 가지고 250원을 줍니다. 250원을. 그래서 1년에 6개월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국 9,500원에 사면은 6개월 단위로 얼마? 250원을 계속 어떻게 5년 동안 그냥 10번 주는 거야. 10번째에 원금 10,000원까지 같이 합쳐서 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요걸 우리가 IRR 계산할 수가 있어요.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보다시피 여기서 IRR 계산 주의해야 될 거는, 왜 앞에 2를 붙였겠습니까? 요게 한기가 1년이 아니라 뭐야? 6개월이죠. 6개월. 그리고 우리가 수익률 기본적으로 이 금융 경제학에서 수익률 개념은 기본적으로 연율입니다. 연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월 만기 CP가 있는데 금리가 4%나 돼요. 이런 말에 여러분 막 속으면 안 돼.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에 4%란 얘기가 아니에요. 금리가 연율로 4%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모든 금리 수익률 전부 다 뭐 기준이다? annualized 된 연율 기준이다. 연 4%란 얘기니까 이 3개월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4로 나눠야 돼. 그래서 3개월간 얼마? 1% 주겠다. 이런 거죠. 이 CP가. 3개월에 4% 주면 1년에 얼마야? 이게 무려 대충 한 12% 단순 이거야. 물론 이제 복리적으로 더 정확히 계산해야 되겠지만은 12%가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크죠. 그래서 요런 은행이나 증권사 갔을 때 요런 광고에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 연율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요거는 6개월 기간, 한 기간당 수익률로 6.18%인데 요게 1년이 아니라 1년에 0.5년이라고. 그쵸? 다시 말해서 몇 개월? 6개월이야. 6개월.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두면 안 되고 여기다가 어떻게 2를 곱해서
연율화 시켜줘야 되고, 그게 2를 곱한 그 결과가 6.18%, 연율로 6.18%다. 내부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서 약간 복잡해지는 이유는 1년에 이 캐시플로우가 한 번 발생하는 게 아니라 6개월마다 1년에 몇 번? 2번. 이자를 2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약간 문제가 복잡해지겠으나, 6개월 단위 기간 IRR 구하고 거기다 곱하기 1을 해주면은, 연율화된 그 IRR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3년 전에 210만원에 사서 1년 후에 배당 10만원을 받았고, 다시 1년 후 지나서 배당 또 15만원을 받은, 배당 많이 주네. 자, 그로부터 다시 또 1년, 이제 3년 지났네. 오늘이죠. 배당 10만원 받고, 만약 255만원 시장에 매각했다. 자, 이 IRR은 뭐냐? 이건 이제 사실 정확히 이 수익률을 계산하려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처음에 받은 10만원을 내가 주머니에 꽂고 다니는 게 아니죠. 캐시 상태로. 뭔가 불어나겠지, 이것도. 15만원도 불어나겠지. 이제 오늘 받은 10만원은 이제 오늘이니까 더 이상 불어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재투자 수익률을 몰라요. 1년째 받은 10만원하고 두 번째 2년째 받은 15만원은 재투자 수익률을, Reinvestment Return을 몰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후적인 IRR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자,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다가 이와 같이, 자, 보세요. 삼성전자 주식을 210만원에 사서 1년 후에 얼마 받았고 10만원 받았고 2년에 15만원 받았고, 오늘 내가 255만원에다가 10만원 배당까지 받았다.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거고, IRR 전체 지정해서 IRR 그래서 11.91%. 그러니까 지금 210만원에 사서 3년에 걸쳐서 10만원 받고 15만원 받고 막판에 255만원에 팔면서 배당 10만원 받은 그 결과, 얘 사후적으로 계산된 수익률, 우리가 수익률 계산해야 되잖아. 수익률 210만원에 사서 내가 280만원, 90만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산하면 안 돼. 단순 합산해가지고. 자, 시점이 다 달라. 그래서 내부 수익률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쵸? 자, 그렇게 계산된 게 사후적으로 11.91%. 그래서 해마다 대략 11% 정도, 12%, 대략 12% 정도의 수익률을 올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요건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른 게, 아까랑 다 똑같은데, 방금 전에 다 똑같은데 10만원을 받은 거를 어떻게 재투자하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앞에 문제였고, 두 번째 받은 15만원을 어떻게 재투자했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앞에 문제였었죠. 그쵸? 근데 요거는 10만원을 받아서 이게 어떻게 불어났다에 대한 정보를 알 때가 되겠습니다. 알 때. 자, 여기까지 다 똑같아요. 단 1년 후에 받은 10만원 배당은, 자, 1년 후에 받았으니까 3년째 가는 데까지 2년이잖아. 첫째 연도에는 2% 예금, 둘째 연도에 2.5%, 뭐 금리가 좀 상승했나봐요. 그래서 2.5% 예금에 재해치했고, 두 번째 연도에 받은 15만원 배당은 주식 투자를 했더니 15만원 갖고 주식 샀더니 3만원 손실 나서, 그래서 1년 된 거죠. 오늘까지 2년째 받았으니까. 그래서 12만원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요때는 IRR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명확하기 때문에, 내가 210만원에 사서 첫 번째 10만원 받았지만 2%로 굴리고 2.5%로 굴려요. 그래서 이렇게 불어난 거야, 막판에. 그래서 사후적인 수익률이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IRR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받은 배당도 주식 투자를 했던 3만원 손실과 12만원이 됐어. 그리고 오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배당 10만원 받고 매각 25만원에 매각했다. 이거죠. 여기 영상에 가려가지고 좀 다행히 안 잘렸네요. 자, 그래서 내가 210만원에 사서 3년간 굴렸더니, RL에서 굴렸더니, 3년 굴렸더니, 막판에 결국 얼마가 됐냐면은 10만원이 2%, 2.5% 불어난 거, 15만원이 결국은 이게 3만원 손실 봐가지고 12만원 된 거, 오늘 받은 265만원, 이거 다 합산한 거. 그래서 이렇게 11.04% 나오고, 앞서 봤던 중간중간에 받은 거에 재투자 수익률을 모를 때는 11.91% 우리가 사후적인 IRR을 계산해야 되고, 지금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중간중간에 받은 재투자 수익의 결과를 아는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들 현실에서 요게 더 현실적입니까? 요게 더 현실적입니까? 이 사후적으로 그 중간중간에 받은, 내가 10만원 받으면은 10만원짜리 통장 따로 만드는 게 아니죠. 그냥 내 계좌에 집어넣잖아. 두 번째 받은 15만원은 15만원 통장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내 계좌에 집어넣죠. 그래서 내 계좌로 다 뒤섞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 계좌가
또 뭐 이자가 붙던지 뭐 그 내 계좌에서 어떤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계좌가 막 달라지잖아 이게. 그러면은 이게 10만원이 얼마나 불어난 건지 15만원이 얼마나 불어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사후적이지만 그러니까 이미 지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첫 번째 받은 10만원하고 두 번째 받은 15만원은 오늘까지 어떻게 불어났을까를 알 수가 있다 없다? 대부분 없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만원 받아서 그걸로 통장 따로 만들어 가지고 2%짜리 예금 넣고 그거 다시 또 찾아서 그거 다시 또 그 통장 따로 만들어서 2.5%짜리 예금 넣고 두 번째 받은 배당도 15만원짜리 넣은 그 증권계좌 따로 만들어서 주식 투자 해가지고 그 계좌가 얼마가 됐는지를 받아야 되고 매번 캐시플로 들어올 때마다 계좌를 다 따로 만들어야 돼. 현실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투자 수익을 아는 경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상적인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만 오히려 사후적으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10만원 받은 게 오늘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르겠다. 1년 전에 받은 15만원이 내가 오늘 얼마나 불어났는지 모르겠다가 훨씬 더 일반적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자, 우리가 사후적으로 이렇게 IRR을 계산하는 거고 근데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란 말이죠. 근데 이와 같이 사후적인 그 재투자 수익률의 정보가 있다. 근데 현실에서 그럴 리가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다면은 이렇게 명확하게 사후적 수익률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 이 챕터 1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배포한 그 세 가지 슬라이드, 우리가 금융경제학의 여러 가지 많은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계산들을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챕터 1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